지원을 해주신 정부부처 여러분께 감사와 미션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그야말로 기적의 생환이었죠. 이 고립 당시 생존을 위한 이 작업자들의 사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일단 탈출을 위해서 갱도 곳곳을 그 221시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숙지한 매뉴얼대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면서도 생환에 대한 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고 직후 4월까지 갱도 곳곳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할 곳이 있는지를 살핀 건데 모든 길이 막혔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두 분이 이 괭이를 들고 벽을 뚫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발파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발파 시도를 한 게 딱히 효과는 없었어요. 이 발파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우리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생존 신호를 지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한 건데 이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상과 소통을 위해서 갱도 내 이 파이프를 번갈아 가면서 7번씩 40분간 때리기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이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망이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이마에 안전등이 달려 있잖아요. 안전등이 고립 열흘째인 지난 4일에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순간인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웠던 것이 그와 동시에 구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다행이네요. 고립된 작업자들은 비닐 천막을 치고 또 모닥불을 피우면서 체온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또 걱정되는 게 불을 또 피웠다고 해요. 근데 또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석탄 탄광 같은 경우는 이게 메탄가스가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추위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체온 유지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특히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적 두 가지 이 생존의 이유로 결국 이제 삶에 대한 의지와 계획성 있는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안에서 이분이 아마 이 조장분이 굉장히 베테랑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마침 산소 용접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젖은 나무를 갖다가 말려서 그걸로 이제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온도가 대략 한 14도, 원래는 14도 정도 돼야 되는데 이때 여기는 19도였다고 그래요. 지열 때문에 상당히 온도가 좀 높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비닐로 그걸 감쌌기 때문에 온기가 유지될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항상 똑같은 행동들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100원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믹스커피 한 봉지가 100원이거든요. 이 정말 이 열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30봉지 이것 때문에 본인은 한 3, 4일 동안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의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분의 삶에 대한 의지가 결국 이렇게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삶의 의지 지적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생한 광부들에게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 이러면서 쾌유를 비는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삶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이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구조대의 노력도 대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조대원이 무려 1,145명, 24시간을 이 교대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이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봉화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하 190m 아래에서 수평갱도 145m 구간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이 엄청난 암석 덩어리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발파하고 괭이로 깨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수레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추 작업이 실패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업체 측이 제공했던 이 도면이 부실해서 엉뚱한 곳을 시추하기도 했던 건데요. 새로운 좌표로 지하갱도까지 천공에 성공했지만 또 확인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열흘째 이어진 24시간의 교대 작업으로 이 대피 예상 지점까지 30m 남긴 지점에서 또 마지막 고비가 왔었는데 5m 전진하면 깽 천장이 무너져서 2m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대원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번에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조된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일 텐데 그렇습니다. 작업자들은 2인 병실에서 함께 보내면서 첫 끼로 미음을 먹었다고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네, 건강은 굉장히 좋으시다고 그럽니다. 이 다행이네요. 체력 손실도 거의 없었고 두 분이 이제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장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밥에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이제 그 부조원 저 분은 본인은 미역국에 좀 네.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네. 특히 이제 두 분이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산업비서관을 직접 보내서 네. 이분들 이제 격려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비서관이 아버지가 광부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문경 출신이었는데 예. 직접 그 자신의 아버지 광부 출신이어서 직접 보내서 이분들 격려하고 했는데 네. 또 이분들이 좀 고맙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걸 보고 참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고 원인 규명 이런 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담 수사팀 그렇습니다. 꾸려졌죠? 네, 수사관 18명이 투입이 돼서 전담 수사팀이 지금 꾸려진 상태입니다. 네. 경찰이 사고 당시에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앞서 구조된 광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 앞서 이 8월 말에 이 업체가 같은 광산에서 네. 이 갱돈의 매몰 사고를 또 일으켜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두 사건을 병행해서 지금 병합해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회사 임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이 이 동일 사고로 인해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야만 네.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 이번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구조가 됐고 지금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에 8시 20분쯤에요. 의왕 오봉역에서 선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네. 여기서 코레일 직원 2명이 화물열차에 결국 깔려 아이고. 숨지는 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그 철도 노동자 같은 분들은 이 굉장히 위험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요.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4번째 사고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두 분야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해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또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고 막고자 만든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코레일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사망 사고가 올해만 4번째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4번째요? 예. 중요한 게 지금 안전 경영이 실종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는 뭐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소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금 처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예방 시스템 도입이 됐고 구축이 네.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해가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재해 발생 이후에 대처 방안을 지금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중대재해를 막는 건 이 노사 관계, 이 모든 곳에서 노력이 기울여져야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어떤 경영자의 처벌을 강하게 위중시킨다기보다 노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여인에게 집요한 전화가 왔더라도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이 네. 나온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인천지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50대 남자인데 예.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달까지 이제 그 전 연인에게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고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이 부재중이라는 게 전화 발신 표시가 안 되는 전화,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지속적으로 보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전화를 일단 네. 받아서 하면 이거는 스토킹이 되겠지만 받지 않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음향이나 이걸로 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무죄를 일단 선고를 했는데 오호.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토킹을 받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전화가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받으면 이 스토킹 처벌법이 되고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 이게 저는 너무나 법리에 지금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은요 전화 몇 번 하다가 뚝 끊어집니다. 그냥 안 받으면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뭐 항의 전화 같은 거 보면 밤 12시에 전화 걸다가 몇 번 울리고 그냥 끊어버려요. 공포예요? 그렇죠. 그거 스토킹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않습니까? 아마 판사분도 그런 전화 받으면 이거 스토킹을 느낄걸요?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항소심 가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법리에 치중한 저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좀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4월에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한 겁니다. 법원에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세요? 일단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고 두 사람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조 범죄라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자체 뭐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